공포 라디오 마녀 지. 이름 김명철, 나이 29. 그는 정말로 완벽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 178cm의 단정한 외모, 대기업 격리부에서 일하며 월급 400만 원을 받는 안정적인 직장인, 무엇보다 3년째 사귀던 연인 이수진 씨와 올 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명철 씨는 정말 꼼꼼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7시 20분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요. 점심은 항상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고 저녁 6시 10분에 퇴근해서 7시 30분에는 집에 도착하죠. 주말에는 저와 데이트를 하거나 헬스장에 가고 정말 규칙적인 사람이에요. 수진 씨의 증언처럼 명철 씨는 시계같이 정확한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어느 날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징조는 있었습니다. 실종되기 한 주 전부터 명철 씨에게 미묘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그이가 좀 이상했어요. 평소에 잠을 잘 자는 편인데 자꾸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별일 아니라고만 하고. 수진 씨는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베란다에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냥 멍하니 밖을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이상해서 자기 왜 그래? 라고 물었더니 깜짝 놀라면서 잠이 안 와서 라고 하는데 표정이 정말 창백했어요. 더 이상한 건 명철 씨가 갑자기 현금을 많이 찾아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카드만 쓰던 사람이 갑자기 50만 원씩 현금을 찾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라고만 하고.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2023년 6월 15일 금요일.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철 씨는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죠. 그날 아침에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수진이가 좋아하는 걸로 해. 라고 하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었는데 그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오후 5시 20분, 명철 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급하게 회식하게 됐어.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저녁 먹어. 수진 씨는 조금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가끔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11시 47분, 수진 씨의 휴대폰에 도착한 문자는 그녀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결혼은 못하겠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행복해. 처음엔 누군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명철 씨가 그런 식으로 이별을 통보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휴대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수진 씨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아온 연인이 결혼을 3개월 앞둔 약혼자에게 갑자기 문자 한 통으로
이별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수진 씨는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단순 가출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성인이 본인 의지로 떠난 것 같은데요? 문자도 보냈고. 하지만 수진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명철 씨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휴대폰 위치 추적, CCTV 확인, 목격자 수소문.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뛰어다닌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명철 씨는 실종 당일 오후 6시 15분 구로구의 한 허름한 선술집 대포집에서 조씨 형제와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아, 기억나요. 키 큰 사람하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사람. 둘 다 작업복 입고 왔는데 뭔가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특히 양복 입은 사람 얼굴이 정말 창백했죠. 선술집 사장의 증언이었습니다. 3시간 정도 있었나? 별로 말도 안 하고 그냥 술만 마시더라고요. 양복 입은 사람은 거의 안 마시고 작업복 입은 사람들만 계속 마셨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죠. 조민수 35, 조민호 32, 형제.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철 씨 같은 화이트 칼라와는 전혀 접점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그 형제들이 뭔가 수상해요. 수진 씨의 신고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 씨 형제는 처음엔 태연했습니다. 김명철? 그 사람 말이에요? 우리랑 술 한잔 마시고 그냥 갔는데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하지만 수사관들이 파고들수록 이상한 정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은 형제는 명철 씨 실종 3일 전인 6월 12일에 급하게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요. 되게 급해하더라고요. 조건도 까다롭고 물 많이 쓸 수 있는 곳, 그리고 밤에 소음이 나도 상관없는 곳이라고 하면서요. 보증금도 현금으로 바로 줬어요. 부동산 중개인 김 씨의 증언입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은 그들이 구한 사무실은 지하 1층의 반지하 형태였는데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구조였습니다. 원래 인쇄소로 쓰던 곳이에요. 방음이 잘 되고 물 사용량 제한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할 건지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수사관들이 사무실 전기와 수도 사용량을 조회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사용된 물의 양이 무려 89톤. 이는 일반 가정집이 9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양과 맞먹는 수치였습니다. 도대체 뭘 하길래 물을 그렇게 많이 썼을까요? 전기 사용량도 비정상적이었습니다. 평소 빈 사무실이었다면 거의 쓰이지 않았을 전기가 6월 한 달 동안 24시간 내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근처 상인들의 증언도 섬뜩했습니다. 밤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나슈. 그런데 무슨 기계인지는 모르겠고 좀 으스스한 소리였어요. 그리고 가끔
물 흘러가는 소리도 들렸고 한 번은 새벽 3시쯤에 큰 봉지 여러 개를 차에 싣고 가는 걸 봤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묵직해 보였어요. 명철 씨 실종 3주 후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조민수, 그의 계좌에 실종 당일인 6월 15일 밤 11시 30분 500만 원의 현금으로 입금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시내 한복판의 현금 입금기에서요. (5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구나 그 늦은 시간에. 수사관의 말처럼 이는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형제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명철 씨 실종 직후부터 부산의 어떤 번호와 빈번히 통화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마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초 수사관들이 조씨 형제의 사무실을 급습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표백제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닥 곳곳에는 지워지지 않는 붉은 얼룩들이 남아있었죠. 바닥 타일 여러 곳이 교체된 흔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최근에. 수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사무실 내부는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고 급하게 정리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배수구 주변에서 특이한 물질이 발견되었어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사무실 한쪽 벽에서 발견된 자국들이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은 것 같은 자국들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했던 것 같은.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지만 조씨 형제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일을 반복한 것뿐이에요. 조민수는 수십 번의 조사에서도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김명철이란 사람과는 그날 처음 만났어요. 술 한 잔 마시고 그냥 헤어졌다고요. 하지만 그들의 알리바이는 곳곳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이후 행적이 불분명해요. CCTV에도 안 잡히고. 수진 씨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그이가 죽었다는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살아있다는 확신도 없고 이게 가장 괴로워요. 명철 씨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사람들과 만날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억지로 끌려간 거예요. 아버지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조씨 형제는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였죠. 하지만 시신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형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형제는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요. 그냥 돈을 받고 일을 한 것뿐이라니까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검사의 질문에 조민호는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도 가족이 있다고요. 이 말이 끝난 후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명철 씨는 실종 6개월 후 사망으로 추정되어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신 없는 장례식. 빈 관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수진 씨와 가족들. 명철아, 너무 억울하게 떠났구나. 조 씨 형제는 1심에서 각각 8년과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철 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죠.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4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밤 수진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1년 6개월 만에 들리는 그 목소리, 김명철 씨였습니다. 수진 씨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명철이야? 정말 너야? 나야. 정말 미안해. 명철 씨는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털어놓은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우연히 회사의 거대한 부정 비리를 발견했어. 횡령, 탈세. 그 규모가 수백억 원이었어. 그걸 신고하려고 했는데 명철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날 죽이려고 했어. 정말로. 그래서 조 씨 형제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거야. 그럼 조 씨 형제가 너를 도와준 거야? 응. 그들은 나를 구해준 은인이야. 나를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해서 진짜 위험한 회사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준 거야. 89톤의 물, 밤새 계속된 소음, 500만 원의 현금. 그 모든 것이 명철 씨를 보호하기 위한 정교한 계획이었습니다. 89톤의 물은 콘크리트를 계속 섞어서 가짜 증거를 만들기 위한 거였어. 마치 내가 그곳에서 그렇게 됐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밤새 들린 소음은 그 작업 소리였고, 조 씨 형제는 명철 씨의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형철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출소한 조민수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1년 반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누군가의 목숨을 구했으니까요. 그들은 명철 씨의 안전을 위해 진실을 숨겨왔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인자로 몰리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요. 가장 힘들었던 건 그 사람 약혼 여분이 우리를 보는 눈빛이었죠. 정말 미안했어요. 조 씨 형제는 진짜 범인들로부터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대신 보내야만 했죠. 김명철 씨는 현재 안전한 곳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부정비리를 저지른 진짜 범죄자들은 모두 검거되었고요.
수진 씨와 명철 씨는 아직 만나지 못했다고 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사랑한다는 것이 떠나보내는 용기가 있는 것이란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괜찮은 실화 사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보이는 것이나 들었던 정보만을 가지고 겪었던 재미난 또는 무서운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스윗하게 하루 마무리하세요. 지금까지 마녀지였습니다.